고용노동부가 내년 2월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선정했습니다. 카이는 내년부터 항공기 정비 사업 시장에 본격 뛰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권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투자 매력이 커진 영향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이 내년 주요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을 선정하고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최근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정신,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지침을 바꿔 내년 2월부터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수의 운전기사, 기계감시원. 이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불립니다. 휴게와 근로를 오가는 모호한 근무 속에 제대로 된 휴식 보장이 없고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휴게 시간 동안 곰팡이 찬 지하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거나 반평 남짓한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조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 지침을 바꿔 내년 2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휴게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바꾼다는 겁니다. 현재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면적 등 뚜렷한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 임의로 판단해왔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예 휴게시설 유무조차 승인 기준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단속적 근로자와 감시적 근로자 모두에 대해 일정 규모의 휴게시설 확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속 감시적 근로자 고용 승인 절차를 깐깐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서류 검토를 심사로 대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에 100% 현장 실사를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 환경과 제출한 서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를 선정했습니다. 카이는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항공정비 사업자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항공기 정비 사업 시장에 뛰어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꼽히는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사업자로 카이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항공정비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카이 경남 사천시 컨소시엄과 아시아나항공 충북 청주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포기하면서 카이와 경남 사천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는 카이가 항공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유, 군용기 정비 경험, 항공기 개조 경험 등이 풍부해 민과 군 항공기 정비업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항공정비사업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숙됐지만 이 중 48.6%가 해외에 정비를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카이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참여업체 등과 함께 항공정비사업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10월에는 사업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12월부터 정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직간접 고용 인원은 5,600명에 달하고 협력업체 고용 인원만도 14,000명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와 5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10년 동안 3,5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에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업체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항공기 정비 사업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정비를 받아온 저가 항공사들은 경남 사천에서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항공업계가 절감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연간 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금융사들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억 원부터 최대 3,500억 원까지 펀드의 규모도 다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앞다퉈 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멀티에셋 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최초로 1,100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LS 산전의 수상태양광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이며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자문주선을 맡을 예정입니다. 교보학사 자산운용도 2037년 만기에 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 3호 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를 설정했습니다. 교보학사 자산운용의 계열사이자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경험이 많은 교보생명이 1,0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IBK 자산운용 역시 각각 300억 원과 6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펀드를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한금융계열사들도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이 출자제로 나섰으며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운용을 담당합니다. KB금융도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계열사들의 출자로 연내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4.1기가와트에 달하는 설비 용량을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위험이 높았지만 시설 교체 주기가 최대 30년으로 길다는 점 등 장점이 부각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4대 금융지주들이 내년 경영 전략을 디지털 금융으로 잡고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디지털 신한으로 신속한 전환을 내년 전략 방향 중 하나로 잡은 신한금융지주.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지주는 앞서 하반기 디지털 사업 부문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주사와 각 그룹사의 CDO를 신설하고 CDO 협의회를 운영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 사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디지털 관련 부서들을 디지털 그룹으로 통합하고 디지털 전략본부 내 핀테크 기술을 연구하는 6대 랩을 신설해 인공지능 전문가인 장현기 본부장에게 수장을 맡겼습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내 CDO를 만들고 은행 디지털 금융 부문장과 겸직 운용토록 했습니다. 지주 내 디지털 금융 부문도 신설해 디지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2일 디지털 사업을 위한 DT랩을 신설하고 DT랩 총괄 부사장 겸 CTO로 실리콘밸리 및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장 출신 김정한 전무를 영입했습니다. DT랩은 하나금융그룹의 IT 전문기업인 하나금융TI 내 독립기업으로 운영되고 전통적인 금융권 조직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지주도 그룹의 핵심 비즈니스이자 내년 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부문을 선정하고 관련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 시스템 등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한, KB, 하나농협 등 4대 금융지주는 내년 경영계획과 전략의 핵심으로 디지털 금융을 삼고 콘트롤타워를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대부업체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규제가 덜했던 대부업에서 가계부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대부업자의 영업 단계별 불건정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 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훈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으로 대부업의 대출 문턱마저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소득이나 채무에 대한 확인 없이 무소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 대출 전체 중에서 61%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집중돼 있고 대부업체들도 이 점을 홍보와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 능력 평가 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소액 대출에 대한 소득 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2분기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이 조항을 폐지하고 이후 그 외 연령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29세 이하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또 65세 이상인 주부 등은 당장 내년 2분기부터 사실상 대부업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심사와 함께 신용조회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은 신용조회를 통해서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담보대출은 신용조회 없이 내주기도 합니다. 신용조회가 의무화되면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네, 갚을 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기존 금융권의 그 대출 규제 같은 맥락인데요. 또 이 밖에도 금융위가 대출 단계별로 불건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출 과정은 광고 등 영업에서부터 상품 설명, 계약, 끝으로 회수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영업 단계에서는 대부 광고의 노출 제한과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대출 유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광고는 2회 연속으로 할 수 없고 주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2시엔 노출 비중이 제한됩니다. 또 당장, 단박에처럼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표현은 금지되고 대신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반드시 음성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 부과 금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설명과 계약 단계에서는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 이용자가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는 설명서를 통한 설명 의무가 부과됩니다. 끝으로 회수 단계에서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은행은 2012년 9월, 제2금융권은 2013년 7월에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체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식의 거짓 설명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보증분도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이 안 나오는 저소득층에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부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도 많지만 실제로 이 대부업이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부업마저 규제가 강화되면 돈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장 대부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2월에는 법정 최고 금리도 27.9%에서 2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되면 대출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압박이 심해지면 전체적인 대출 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부업체마저 상환 능력이 확인되는 고객에게만 대출해주면 신용이 낮은 서민층은 어느 곳에서도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동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친지가 소액은 갚아주지 않겠냐는 기대로 무차별하게 대출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연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상환 능력 평가 뒤 대출해주도록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신용자층의 대출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오히려 대부업체의 주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고 이들이 끝없는 빚의 굴레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고금리 대출보다 정부가 채무 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을 지원해서 대부업 정상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한데 묶는 일괄 구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난 9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 공고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최종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전폭 수용할 방침이라 공고안은 사실상 소비자 권익제고 최종안입니다. 우선 자문위는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는 피해 분쟁 조정 진행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 금융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사의 소송을 금지해 일방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병폐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준수 현황을 공시하고 각종 검사지표상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선 고객 알림이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고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IBK 창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책인 동반자 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창업벤처지원단을 신설하고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IBK 창공센터는 은행이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게 컨설팅과 투융자 등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창공센터는 기업은행 마포지점 건물에 마련됐으며 운영사무실과 입주기업 독립공간, 협업공간과 휴식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입주기업으로는 플랫폼 베이스와 예스튜디오, 세이프웨어 등 총 20개 기업이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취임 11개월 만에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 영향력, 그리고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며 자국 사회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하려고 작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경쟁자로 명시한 뒤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동맹과 갈라놓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해 가장 커다란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열강들의 경쟁이 돌아왔다며 국제사회가 힘의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이대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45분께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 병원 11층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산실 등을 수색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와 석션, 약물 투입기, 각종 링거, 주사제 투약 호스 등 의료기구와 전산실의 의무기록, 처방기록 등이 압수 대상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직후 유가족 동의를 얻어 일부 의료 기록을 이미 제출받은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감염원의 매개체가 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모든 의료기구를 압수 중인 경찰은 이들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사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인권보호를 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주 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는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고 외주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문체부와 고용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외주 제작 인력의 상해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 방송사들이 외주 인력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는 또 방송사 및 외주 제작 관련 협회 등이 인권선언문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제작비로 인한 살인적 촬영 일정,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외주 제작 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 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입니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선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수리가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할 수 있고 인증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는 최대 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를 계기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채용 비리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은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웅진그룹이 자회사였던 코웨이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매각한 지 약 5년 만에 재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은 MBK 파트너스와 코웨이 지분 26.8%를 재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코웨이를 MBK에 매각할 때 5년간 경업금지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내년 1월 2일에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외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내일 눈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낮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밤이 되면 경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간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또 산간으로는 15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동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점차 흐려져 낮부터는 눈이 오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또 대기가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요. 또 밤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목요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에 또다시 전국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